체제를 수용을 해서 특히 사회주의의 이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 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는 그 당시에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지만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산업의 국유화라든지 토지의 국유화라든지 이런 사회주의의 어떤 이제 개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민족주의 좌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 운동과 조선 공산당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지주로서 당시 사회주의 사상이 조선에 급속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었어요. 그것은 외적인 조건으로서는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 의해서 당시에 그 국외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그런 지식인들로부터 이제 국내에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보급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1919년 3.1운동에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민족 부르주아지가 큰 기여를 했지만은 그들이 조선총독부에 자수를 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시민이나 농민 노동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즉 3.1운동을 그들이 주도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 나름대로 부르주아 운동의 어떤 한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3.1 만세 시위를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열강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제 당시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사상이 일정한 이제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적 외적 조건의 어떤 그런 측면과 다음에 1920년대 전반기에 3.1운동 일어난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와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급속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노동자 농민 계급이 조선사회에서 일정한 이제 성장과 그들의 운동사에 일정한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또 그런 운동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1919년부터 31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조금 고도의 어떤 통치 방식으로, 즉 문화정치로 바뀌어서 표면적으로는 조선인들에게 일정한 자유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움을 주겠다라고 표방을 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펼쳤지만은, 그러나 일제 식민 통치에 의해서 오히려 조선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은 더 이제 쇠락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에 의해서 당시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이제 심화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 국내의 사정 속에서 당시에 초기의 사회주의 사상들이 지식인들에게 수용이 되면서 많은 이제 지식인들의 사상단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서울 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무산자 동맹회 등의 사상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용되게 되면서 지식인들의 어떤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노동자들은 조선 노동공제회, 또 농민들은 또 농민회 이런 것을 만들면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확산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졌던 사회주의 사상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했던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대중운동 혹은 사회운동 단체와 연계되면서 그 활동 기반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는 최초로 조선인 노동자하고 농민이 연합을 해서 조선 노농 총동맹을 결성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청년 총동맹 등의 전국적인 대중단체들이 결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그때 일정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일정한 이제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1925년 4월에 조선 공산당이 처음으로 비밀리에 조직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선 공산당은 그 당시에 소련에 있었던, 모스크바에 있었던 세계 공산주의의 본부였던 코민테른의 대표를 보내가지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그 산하단체는 청년들이 모였던 고려 공산 청년 동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조선 공산당이 창립이 되겠죠. 물론 비밀리에 이제 결성이 됐지만은 그것을 조선 총독부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간파를 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년 이후에 불과 3년 동안에 28년까지 조선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4차례나 이제 건거하고, 한 번 건거할 때마다 다시 재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철저히 탄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회주의 운동이 그 당시에 이제 치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25년 이후의 사회주의 운동은 주로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아직 노동자 농민들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인식하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925년 이후에 조선 공산당의 재건은 주로 지식인 중심의 공산당 운동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파쟁점이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당시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많은 지식인 단체들이 이제 단체들이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주의 사상가 운동은 1920년대 이후 심화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민족 해방운동의 한 지도 노선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는 민족 해방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대변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당시에 민족 해방운동의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정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시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특히 이제 민족주의 좌파들이죠.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전선체를 구성해서 펼쳤던 신간의 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기에 당시에 그 분산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고 또 좌익과 우익으로, 즉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분열된 독립운동 전선을 하나로 통일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국내와 국외에서 전체 운동의 어떤 전선에서 폭넓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에서 탄생한 민족 해방운동의 전선체가 바로 그 연합체가 신간회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만든 민족 유일당 체제였다, 조직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성된 배경은 첫 번째, 1920년대 초에 계급지상주의 혹은 국제연대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1923년 이후에 민족협동전선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1926년경에 민족협동전선을 결성하자라는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고, 그것이 조선공산당의 주요 사업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들 사이에서 일부 민족주의 우파들이 1924년경에는 실력 양성 운동을 펼쳤던 운동들이 보다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정책에, 식민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확대되게 되자,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민족주의 우파들이 자연스럽게 반자치운동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 운동의 전선들이 확대되면서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 좌파들이 사회주의자와 연합해가지고 1927년 2월에 신간회 운동이라고 하는,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운동, 이제 민족 유일당 그런 조직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간회는 민족주의 측의 이상재, 권동진 등이 회장을 맡고, 사회주의자 측의 홍명희, 김준현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신간회가 창립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가 이 운동의 탄생,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체의 탄생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국적인 어떤 운동 집회를 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운동의 중앙본부의 간부들이 지방을 순회 강연하면서 이제 그런 신간회 운동을 홍보하든가, 혹은 신간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주로 지방의 노동쟁이, 소작쟁이, 혹은 예를 들면 학생운동이, 학생 시위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연대와 후원을 펼치는, 그렇게 하면서 식민 지배 정책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신간회에 가입했던 그런 부서가 전국에 141개소의 지부가 있었고, 또 회원이 약 4만 명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신간의 어떤 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서부터 31년까지 5년 동안 노동자,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든가 주도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간에는 본래 대중적인 반일 정치 투쟁을 국무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결성이 되었지만은 결성 당시에 신간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시 조선총독부가 철저하게 신간회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의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대회는 열지도 못했고 또 신간의 어떤 본부의 활동들은 주로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 활동이라고 펼치던가 혹은 학생운동 혹은 농민에 의한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1930년 이후에는 그 활동이 좀 이제 부진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활동보다는 훨씬 지방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당초에 정치 의식이 높은 일부 지식인들의 민족 해방 운동으로서는 신간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익과 우익, 즉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 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아직은 여성들은 근대적인 어떤 시민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지니는 데는 아직 이제 깨이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뭐 근우회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의 조직체를 발족시키게 되고, 또 일본에도 신간의 동경지회, 대판지회가 조직되어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신간회가 전국에 이렇게 141개소의 지회가 있었고, 일본에도 지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가들의 단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그 규모 조직을 확보하고 있었지만은 전국적인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 투쟁을 이렇게 전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1931년 이후에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중앙본부의 어떤 그런 활동의 의미는 이미 이것은 이제 그 효력이 다했고, 지방에 가서 당시에 농민조직이나 노동조직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 대중의 현장에서 운동을 주도해가는 그런 것이 가장 적절한 운동의 형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간회를 이제 해체시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결국 1931년에 신간회는 이제 해체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 이후에 신간회 해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이제 뭐 서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민족주의 우파들은 이 조선과 같은 오목한 그런 통치를 받는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독립운동 단체는 존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간회는 이거 없어질 거다, 소멸하고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민족주의 좌파들은 당시에 그런 조선 총독부의 통치 하에서 가장 적절한 운동이 바로 이런 신간회 운동이다, 신간회를 통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었는데,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혹은 현장으로, 즉 공장과 농촌으로 돌아가서 직접 현장 운동,
대중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운동의 형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신간의 운동은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